일본을 버려라. 미국이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한국의 핵연료 농축 자율권을 승인한 겁니다. 일본 외무성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15조 엔을 쏟아부은 핵시설은 35년째 미완성인데 한국은 12개국에 원전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급파된 일본 최고의 핵 전문 외교관. 하지만 워싱턴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 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어젯밤 뉴스가 나온 직후 일본 외무성 3층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한국에 우라늄 농축 자율권을 부여하는 협정 개정안을 공식 발표한 겁니다. 50년간 단 한 번도 허가하지 않았던 핵 주권을 아시아의 한국에 넘기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니시무라 케니치 외무성 군축비확산과 참사관입니다. 올해로 32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죠. 아시아 핵 질서라는 체스판에서 일본이 어떤 말인지 저만큼 잘 아는 사람도 드물 거라 자부합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사무실에 들어서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과장, 심의관, 국장까지 전부 모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모인 12명의 얼굴이 하나같이 굳어 있었죠. 아무도 커피잔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는 인쇄된 보고서 냄새만 무겁게 깔려 있었습니다. 미국이 미쳤습니다. 야마구치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에 농축권을 준다고요. 플루토늄 재처리 자율권까지 포함해서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의자 등받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가진 나라는 오직 일본뿐이었습니다. 미국이 유일하게 허용한 아시아의 핵 파트너. 그게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가 쌓아올린 외교적 지위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한국에도 같은 권한을 주겠다고 한 순간 일본의 유일한 특권이 증발하는 겁니다. 근거가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힘을 줬습니다. 야마구치 국장이 보고서를 넘겼습니다. 미 국무부 발표문에 적힌 문구를 읽어 내려갔죠. 한국의 원자력 기술 역량, 핵 비확산 이행 실적, 그리고 동맹국으로서의 전략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합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략적 가치. 그 네 글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미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일본보다 높게 평가했다는 뜻이 아닌가? 아닙니다.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한국은 핵연료 사이클을 완성한 적이 없습니다. 농축도, 재처리도 해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기술이 없다고요. 그때 다카하시 심의관이 태블릿을 들어보였습니다. 화면에는 CNN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니시무라 참사관, 이것도 보셨습니까? 화면 속 자막이 눈에 꽂혔습니다. 미국, 한국과 핵 추진 잠수함 공동건조 프로그램 추진. 250억 달러 규모. 250억 달러. 한화로 33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몇 번이나 깜빡였습니다. 제대로 본 게 맞나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면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야마구치 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넥타이를 매만지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죠. 니시무라 참사관. 당신이 워싱턴에 가야겠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멈추는 느낌이었습니다. 일본의 입장을 직접 전달하고 이 결정을 되돌리세요. 국무부, 의회, 싱크탱크 전부 돌아야 합니다. 기한은 2주입니다. 2주. 반세기의 외교 자산을 지키기 위해 주어진 시간은 고작 2주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핵기술 후진국이라는 확신, 일본만이 아시아의 유일한 핵 파트너라는 확신, 미국이 실상을 알면 결정을 번복할 거라는 확신. 그 확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때의 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나리타 공항에서 워싱턴행 비행기에 오른 건 이틀 후였습니다. 13시간의 비행 내내 저는 브리핑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일본이 아시아 핵 질서의 중심이어야 하는 이유를 담은 68페이지짜리 보고서였죠. 핵심 논리는 3가지였습니다. 첫째, 일본은 45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핵탄두 6,000발을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미국이 유일하게 허용한 비핵 무장국의 플루토늄 보유입니다.
이 특권을 다른 나라에 확대하면 NPT 체제 전체가 흔들립니다. 둘째, 로카쇼 재처리 시설. 아오모리현에 위치한 이 시설은 일본 해견료 자립의 상징입니다. 연간 800톤의 사용 해견료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한국에는 이런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셋째, 한국은 과거에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전력이 있습니다. 미국이 직접 개입해서 막았죠. 그런 나라에 농축권을 주는 건 위험합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태평양의 구름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완벽했어요. 어떤 각도에서 봐도 일본이 우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 자신감에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니시무라 요시히로, 로카쇼 재처리 시설 초기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한 원자력 기술자였습니다. 저는 아버지 뒷모습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오모리의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현장을 누비던 아버지, 거실 테이블 위에 항상 놓여 있던 설계 도면, 밤늦게 돌아와 일본의 미래를 짓고 왔다고 말씀하시던 목소리. 아버지는 그 시설에 35년을 바쳤습니다. 청춘부터 노년까지 인생 전부를요. 케니치, 로카쇼가 완성되면 일본은 에너지 독립국이 된다. 더 이상 어떤 나라에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거야. 어릴 적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로카쇼는 3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상 가동에 이르지 못했어요. 시리운전만 20번 넘게 반복했고 완공 시기는 26번이나 연기됐습니다. 누적 투자 15조엔. 하지만 실제 처리량은 설계 용량의 7%에 불과했죠. 그래도 저는 믿었습니다. 로카쇼는 일본의 의지이고 일본의 기술력이고 일본의 자존심이니까요. 한국에는 이런 시설 자체가 없습니다. 시도조차 하지 못한 나라예요. 미국이 그걸 모를 리 없죠.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내렸을 때 4월의 벚꽃이 한창이었습니다. 포토맥 강변의 벚꽃은 원래 일본이 선물한 겁니다. 일미 동맹의 상징이죠. 저는 벚꽃 가로수 아래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무들처럼 일미 핵 파트너십도 깊이 뿌리내린 것이라고. 첫 번째 미팅은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국무부 핵비확산 담당 부차관보와의 면담. 로버트 하딩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발표 내용을 마지막으로 점검하며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일이면 끝난다. 미국이 현실을 깨닫게 해주면 된다. 그 말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깨닫기까지 12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국무부 해리 S. 트루먼 빌딩 4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김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구두 소리가 울렸죠. 저는 가슴 주머니에 넣어둔 명함을 한번 만져봤습니다. 떨리는 건지 설레는 건지 손끝에 미세한 진동이 느껴졌어요. 회의실에 들어서니 로버트 하딩 부차관보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60 초반으로 보이는 백발의 남자. 안경 너머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악수할 때의 미소는 부드러웠습니다. 니시무라 참사관, 먼 길 오셨습니다. 일본 측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안심했습니다. 이해한다는 말에서 가능성을 느꼈거든요. 자리에 앉자마자 저는 준비한 자료를 꺼냈습니다. 68페이지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핵심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딩 부차관보님, 일본은 반세기 동안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에 가장 충실한 파트너였습니다. 보고서 첫 장을 펼쳤습니다. 그래프와 도표가 가득한 페이지였죠. 일본은 45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도 단 한 번도 군사적 전용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IAEA 사찰을 100% 수용했고 핵 투명성 지수 세계 1위를 12년 연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딩 부차관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신호였어요. 반면 한국은 핵무기 개발 시도 전력이 있습니다. 핵연료 사이클을 독자적으로 완성한 적도 없고요. 농축 기술도 재처리 기술도 검증된 바 없는 나라입니다. 저는 확신에 차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시아의 핵 질서는 일본을 중심으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한국에 농축권을 부여하는 건 50년간 쌓아온 비확산 체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입니다. 저는 말을 마치고 하딩 부차관보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동의의 고개짓을 기대하면서요. 하지만 돌아온 건 예상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딩 부차관보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마크가 찍힌 파란색 표지의 문서였죠. 니시무라 참사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달라졌습니다. 부드러움이 사라지고 차가운 정확함만 남았죠.
로카쇼 재처리 시설의 현재 가동률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심장이 한번 크게 뛰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 숫자를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현재 시운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가동률로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7%입니다. 하딩 부차관보가 제 말을 잘랐습니다. 망설임 없이 정확한 숫자를 내뱉었죠. 35년간 15조엔을 투자하고 가동률 7%, 완공 예정일을 26번 연기했습니다. 이것이 미국이 신뢰해야 할 해변료 재처리 역량입니까? 등에서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목 뒤로 차가운 땀방울이 셔츠 칼라를 적시는 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뒤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딩 부차관보가 파란색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 원자력 시설의 평가 보고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의 상황을 보시죠. 그가 첫 번째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원전 27기를 가동 중이며 원자로 핵심 부품 국산화율 97%를 달성했습니다. UAE 바라카 원전 4기를 54개월 만에 완공해서 수출했고, 이건 프랑스의 플라망빌 원전이 17년째 짓고 있는 것과 비교됩니다. 숫자 하나하나가 주먹처럼 날아왔습니다. 한국의 원전 건설 비용은 킬로와트당 2,400달러입니다. 미국은 8,500달러, 프랑스는 7,200달러.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저렴하게, 가장 빠르게, 가장 안전하게 원전을 짓는 나라라는 건 이미 국제적으로 검증된 사실입니다. 저는 반박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하딩 부차관보가 손을 들어 저를 멈춰 세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가 문서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한국의 해변료 제조 자동화율 85%입니다. 용접 불량률은 0.2%로 세계 최저 수준이에요. 일본의 원전 관련 시설들은 후쿠시마 이후 얼마나 재가동됐습니까? 12기입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사고 전 54기 중에서 12기. 하딩 부차관보가 안경을 벗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동정도, 적대감도 없었습니다. 다만 냉정한 현실 인식만 있었죠. 니시무라 참사관, 저는 일본을 존중합니다. 일미 동맹은 미국 외교의 초석이에요. 하지만 핵파트너십은 역사나 전통이 아니라 현재의 기술 역량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가슴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물론 그건 비유적 표현이에요. 실제로 들린 건 회의실 에어컨의 우웅거리는 소리와 제 심장이 귀까지 울리는 박동 소리뿐이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딩 부차관보가 문서를 닫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한국을 올리기 위한 게 아닙니다.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한 겁니다. 러시아 우라늄 의존도를 줄이려면 지금 당장 신뢰할 수 있는 해변료 공급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35년을 기다려도 완성되지 않는 시설은 미국의 전략에 도움이 안 됩니다. 회의실을 나왔을 때 워싱턴의 4월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하딩 부차관보의 마지막 말만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35년을 기다려도 완성되지 않는 시설. 그건 로카쇼를 말한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그 시설을 말한 거였습니다. 저는 국무부 건물 앞 계단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면담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불안은 이미 싹을 틔웠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작은 금이 생긴 것처럼 확신의 벽에 미세한 균열이 나타난 거죠. 내일은 상원 외교위원회 보좌관들을 만나야 합니다. 그곳에서는 다를 겁니다. 의회는 일본의 오랜 동맹에 더 무게를 둘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의 두 번째 벽은 첫 번째보다 훨씬 더 높았습니다. 상원 외교위원회 보좌관들을 만난 건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러셀 상원 빌딩 지하 1층 회의실. 형광등이 은근한 소음을 내는 좁은 공간에 보좌관 3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종이컵에서 커피향이 퍼졌죠. 저는 전날 국무부에서의 실패를 만회하겠다는 각오로 들어갔습니다. 행정부와 달리 의회는 동맹의 역사를 중시하니까요. 일본은 미국과 함께 냉전을 싸운 나라입니다. 핵 비확산 체제의 모범 파트너였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을 실었습니다. 전날의 패배감을 눌러야 했으니까요. 한국에 농축권을 주면 일본의 유일한 특권이 희석됩니다. 이건 동맹에 대한 신의의 문제입니다. 마이클 웨버라는 보좌관이 펜을 돌리며 듣고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였죠. 그가 제 발표가 끝나기도 전에 손을 들었습니다. 니시무라 참사관, 일본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또 이해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전날에도 같은 말을 들었죠. 하지만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일본이 45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플루토늄으로 뭘 하고 계십니까?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대답했습니다. MOX 연료로 전환해서 원전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계획이라고 하셨죠? 웨버 보좌관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실제로 MOX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원전은 몇 기입니까?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답을 알고 있었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현재 4기입니다. 54기 중 4기. 7%도 안 되는 거네요. 웨버 보좌관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표 하나가 떠 있었죠. 니시무라 참사관. 이건 미국 의회 조사국 CRS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시아 원자력 공급망 재편 한국의 부상과 전략적 함의.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현재 전 세계 원전 수주 경쟁에서 프랑스를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회의실인데도 등이 뜨거워지는 기분이었어요. 체코, 폴란드, 사우디, 필리핀, 카자흐스탄. 한국이 수주 경쟁에 참여하고 있는 나라만 12개국입니다. 총 계약 규모는 1,500억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1,500억 달러. 200조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숫자를 머릿속으로 환산하면서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건 이겁니다. 웨버 보좌관이 다음 페이지를 띄웠습니다. 한국은 원전을 수출할 때 핵연료 공급까지 패키지로 제한합니다. 원자로 설계, 건설, 연료 공급, 유지 보수까지 올인원 패키지예요. 이건 프랑스도, 러시아도, 미국도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 정도는 반박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말을 이었죠. 수출 능력과 핵연료 사이클 역량은 다른 문제입니다. 한국은 농축 기술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웨버 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파일을 하나 더 열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아직 상업 규모의 농축 시설을 운영하지 않고 있죠. 하지만 KARI의 레이저 우라늄 농축 연구는 실험실 단계에서 이미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은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와 공동 연구 중이에요. 잠깐, 미국이 한국과 공동으로 핵연료 재처리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고요? 저는 이 사실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무시했을 수도 있어요. 일본에 위협이 되는 정보는 자연스럽게 걸러내는 습관이 생겼던 거죠. 니시무라 참사관. 세 번째 보좌관인 린다 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으로 아시아 정책 전문가였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도 한국에 대한 핵 파트너십 확대를 지지하는 의원이 늘고 있습니다. 초당적으로요. 초당적.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라는 뜻이었습니다. 이건 정치적으로 뒤집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였죠. 이유가 뭡니까? 제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러시아 우라늄 의존도 때문입니다. 미국 원전 93기의 연료 중 24%가 러시아산이에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공급 불안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의회는 러시아 의존도를 5년 안에 5% 이하로 줄이려 합니다. 린다 첸이 테이블 위에 서류를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대체 공급원이 필요합니다. 일본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로카쇼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에 의존하기는 어렵습니다. 회의실 안이 갑자기 좁아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벽이 사방에서 조여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의회에서 일본의 입장을 지지해줄 의원은 없습니까? 세 보좌관이 서로 시선을 교환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건물을 나와 캐피톨 힐을 내려가는 동안 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4월인데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였죠. 저는 코트깃을 세우며 걸었습니다. 국무부에서도 실패, 의회에서도 실패. 하지만 아직 카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싱크탱크. 워싱턴의 정책을 실질적으로 설계하는 두뇌 집단이죠. 그곳에서 학술적 근거를 확보하면 아직 판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싱크탱크에서 기다리고 있던 건 저희 세 번째 좌절이 아니라 세계관 자체의 붕괴였습니다. CSIS,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워싱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싱크탱크 중 하나입니다. 이곳의 보고서 한 편이 대통령의 결심을 바꾸기도 하죠.
저는 CSIS 핵정책 프로그램 디렉터인 마크 피츠패트릭을 만났습니다. 아시아 핵 비확산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국무부 출신이었어요. 니시무라 참사관, 반갑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책장 가득 꽂힌 보고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워싱턴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죠. 책상 위에 놓인 커피잔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이번 미국의 결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으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더 이상 에둘러 갈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일본의 우려는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또 이해한다는 말.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피츠패트릭 디렉터의 다음 말은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결정은 올 것이 온 겁니다. 오히려 늦었다는 게 워싱턴의 중론입니다.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한국의 원자력 기술은 지난 10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요. 미국이 이걸 외면하고 있었던 게 오히려 비정상이었어요. 피츠패트릭이 컴퓨터 화면을 돌려 저에게 보여줬습니다. CSIS가 작성한 내부 평가 보고서였죠. 이건 지난 6개월간 우리 팀이 분석한 자료입니다. 한국 원자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평가. 화면에 떠오른 표가 눈에 꽂혔습니다. 원전 건설 속도. 한국 APR 1454개월, 미국 AP 1144개월, 프랑스 EPR 204개월.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3배, 프랑스보다 4배 빠르다고요? 이 숫자가 정확합니까? 정확합니다. 한국은 UAE 바라카 원전 4기를 모두 예정보다 빠르게 완공했습니다. 반면 미국의 보글 원전은 14년이 걸렸고 핀란드의 올킬로토 원전은 19년이 걸렸죠. 피츠패트릭이 다음 차트를 띄웠습니다. 건설 비용. 한국 APR 1400kW당 2,400달러, 미국 AP 8,500달러, 프랑스 EPR 7,200달러, 영국 킹클리 포인트C 9,800달러. 한국은 가장 빠르고, 가장 싸고, 가장 안전합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저는 반론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의 로사톰도 건설 속도에서는 한국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피츠패트릭이 피식 웃었습니다. 제 질문이 자신의 논점을 강화해준다는 걸 알고 있는 표정이었죠. 바로 그겁니다. 니시무라 참사관. 러시아 로사톰이 전 세계 원전 시장의 40%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건설비가 싸고 금융 조건이 좋으니까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서방 국가들은 로사톰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그가 의자에 깊이 기대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40%를 누가 대체합니까? 미국은 건설 능력을 사실상 잃었습니다. 웨스팅하우스가 파산했다가 겨우 회생했죠. 프랑스는 EPR이 계속 실패하고 있고요. 그러면 남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한국. 그 단어를 입 밖에 내기 싫었지만 머릿속에서는 이미 울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신규 원전 시장 규모가 앞으로 20년간 1조 달러를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시장을 러시아에 넘기느냐, 아니면 동맹국인 한국이 가져가게 하느냐. 미국에게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안보의 문제입니다.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어요. 테이블 위에 물잔에 손을 뻗었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여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원전 건설 능력과 핵연료 농축 자율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제가 마지막 방어선을 쳤습니다. 피츠패트릭이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같은 문제예요. 한국이 원전을 수출하면 수입국의 핵연료도 공급해야 합니다. 러시아나 중국산 핵연료에 의존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한국이 자체 농축 역량을 갖추는 건 미국 주도의 글로벌 원자력 공급망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마지막 퍼즐. 그 표현이 뇌리에 박혔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문제아가 아니라 퍼즐의 완성자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일본이 채워야 할 자리를 일본이 채우지 못해서 한국이 들어서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피츠패트릭 디렉터,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 핵 질서에서 일본의 위치는요? 피츠패트릭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저를 돌아봤죠. 니시무라 참사관, 일본의 문제는 기술이 아닙니다. 의지입니다. 의지. 후쿠시마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일본 사회는 원자력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54기 중 12기만 재가동했다는 건
정치적 의지가 없다는 뜻입니다. 로카쇼 시설이 35년째 미완성인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일본 국내에서도 원전 재가동 논쟁은 끊이지 않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원전 정책이 쟁점이 되고 그때마다 후퇴하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 정부는 원전을 국가 핵심 수출 산업으로 지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이 직접 원전 수출 정상회교에 나서죠. 반면 한국은 원자력에 올인하고 있습니다. 정부, 기업, 연구소가 하나로 움직여요. 세일즈 외교까지 대통령이 직접 합니다. 피츠패트릭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이건 한국의 원전 수출 파이프라인입니다. 확정된 것만 6개국, 370억 달러 규모입니다. 협상 중인 것까지 합치면 12개국, 1,500억 달러. 한국은 10년 안에 원자력 분야 세계 1위가 될 겁니다. 사무실을 나왔을 때 복도의 형광등 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잠시 벽에 기댔어요. 3일간 워싱턴에서 만난 사람은 8명. 그중 일본의 입장에 동조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국무부, 실패, 의회, 실패, 싱크탱크, 실패, 전부 한국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죠. 포토맥 강 위에 석양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로카쇼 시설의 완공을 끝내보지 못하신 채로 호텔 방으로 돌아온 건 저녁 8시였습니다. 침대에 앉아 구두를 벗었습니다. 발이 아팠어요. 3일간 워싱턴을 돌아다닌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몸의 피로보다 마음의 무게가 더 무거웠죠. 미니바에서 위스키 미니어처를 꺼냈습니다. 뚜껑을 따는 소리가 조용한 방 안에 울렸어요. 한 모금 마시니 목이 따끔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밀려왔죠. 니시무라 요시히로, 원자력 기술자. 로카쇼 재처리 시설 건설의 1세대 엔지니어. 아버지가 로카쇼에 처음 발을 디딘 건 40년도 더 전의 일입니다. 그때 저는 초등학생이었어요. 아오모리현 시모키타 반도의 한겨울 바람은 뺨을 칼로 긋는 것처럼 매서웠습니다. 케니치, 이 땅에 일본의 미래가 세워진다. 아버지가 허벌판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눈발이 날리는 벌판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뜨거웠어요. 일본은 자원이 없는 나라다. 석유도, 가스도, 석탄도 수입해야 해. 하지만 사용 후의 연료를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에서 다시 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어. 그러면 일본은 에너지 자립국이 되는 거야. 아버지는 그 꿈을 위해 인생을 바쳤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현장에 나가셨어요. 크리스마스에도, 설날에도, 제 생일에도 아버지는 로카쇼에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로카쇼에 시집간 사람이라고 농담하셨지만 그 농담 뒤에는 외로움이 배어 있었죠. 하지만 로카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시공 과정에서 용접 불량이 발견됐습니다. 설계를 변경해야 했죠. 공사가 지연됐습니다. 예산이 초과됐습니다. 완공 예정일이 1번, 2번, 3번 연기됐습니다. 아버지가 은퇴할 때까지 연기 횟수는 18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는 24번, 15조엔. 그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됐지만 로카쇼는 여전히 미완성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로카쇼의 완공을 기다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서도 뉴스를 확인하셨어요. 케니치, 로카쇼는 언제 가동되냐? 3년 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하신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집니다라고 거짓말할 수도 없었고 모르겠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아버지는 그로부터 이틀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로카쇼의 가동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로 호텔 방에서 위스키를 마시며 그 기억을 떠올리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울면 지는 거니까요.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니까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야마구치 국장이었습니다. 니시무라 참사관,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소환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예상보다 벽이 높습니다. 하지만 아직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임무를 포기했다고 보고할 수는 없었습니다. 다른 루트가 있습니다. 내일 브루킹스 연구소를 만날 예정이고
이번 주 안에 카네기 핵정책 프로그램도 접촉할 계획입니다. 야마구치 국장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니시무라, 존칭이 빠진 호칭, 진지한 이야기를 꺼낼 때의 신호였죠. 도쿄에서 한 가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경제산업성에서 한국의 원전 기술을 독자적으로 평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경제산업성이요? 외무성뿐만이 아닙니다. 방위성에서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기술력을 평가하라는 지시가 나왔어요. 총리관저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입니다. 등줄기에 찬물이 흐르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일본 정부가 미국의 결정을 되돌리는 게 어렵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되돌리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한국의 실력을 파악해 두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야마구치 국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미국 측에서 비공식 제안이 왔습니다. 한국의 핵시설을 직접 방문해보라고요. 한국도 일본 대표단의 방문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 방문.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알레르기처럼요. 한국에 가서 그들의 시설을 보겠다는 건 일본이 한국의 기술력을 인정하기 위한 첫걸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로카쇼가 완성되면 일본은 에너지 독립국이 된다. 하지만 로카쇼는 완성되지 않았고 대신 한국이 미국의 핵 파트너로 선택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검색했어요. 한국 원자력 기술 현황. 검색 결과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논문, 보고서, 기사가 끝없이 나왔죠. 그중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IAEA가 발표한 글로벌 원자력 기술 역량 랭킹. 1위. 한국. 원자로 설계, 건설, 연료 제조, 안전관리 4개 분야 종합평가에서 한국이 세계 1위였습니다. 일본은 7위였습니다.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죠. 이번에는 목이 따갑지 않았습니다.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그 밤,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에 가겠다. 직접 보고, 직접 확인하겠다. 한국의 기술이 정말 그 정도인지, 아니면 과장된 것인지, 내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이 임무를 끝낼 수 없다. 하지만 솔직히, 한 가지 기대가 있었습니다. 한국의 시설에서 약점을 찾겠다는 기대, 미국이 놓친 허점을 발견하겠다는 기대, 그걸 가지고 워싱턴에 돌아와서 보십시오. 한국은 아직 부족합니다라고 말하겠다는 기대. 그 기대가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한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깨닫게 됩니다. 한국행을 결정하고 이틀 후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긴급 세미나가 열린다는 초청이었습니다. 주제는 동아시아 원자력 공급망의 미래. 미국, 한국, 프랑스, 일본 전문가가 패널로 참석하는 자리였죠. 저는 고민 없이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에 가기 전 마지막으로 객관적 데이터를 확보할 기회였으니까요. 브루킹스 본관 1층 대강당. 200석이 빈자리 없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외교관, 기업인, 언론인, 학자. 워싱턴의 파워 플레이어들이 모여 있었죠. 제 자리는 앞에서 5번째 줄이었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사람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피에르 레비, 프랑스 원자력청 전 부청장. 프랑스 핵에너지 정책의 산증인이라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저도 국제회의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죠. 니시무라 상, 오래간만이네요.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를 했습니다. 프랑스인인데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게 놀라웠던 기억이 있어요. 레비 부청장님, 여기서 만나다니 반갑습니다. 저는 반가우면서도 긴장했습니다. 프랑스는 원자력 분야에서 일본의 오랜 파트너였거든요. 로카쇼 재처리 시설의 기술도 프랑스 아레바에서 가져온 것이었죠. 이번 미국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프랑스라면 일본 편을 들어줄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었어요. 레비 전 부청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프랑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고민이요? 한국의 원전 기술이 프랑스를 추월했다는 현실을 인정해야 할지 말지요. 그 한마디에 등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원자력 종주국이라 불리는 프랑스가 한국에 추월당했다고 인정하다니. 프랑스 EPR은 현재 세계 어디에서도 제때 예산 안에서 완공된 적이 없습니다. 핀란드 올킬루오토 19년 걸렸죠. 영국 킹클리 포인트 씨
11년째 공사 중이고요. 프랑스 본토의 플라망빌도 17년째입니다. 레비 전 부청장의 목소리에는 자조가 묻어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UAE에서 사기를 54개월 만에 완공했어요. 그것도 해외 첫 수출이었는데 말이죠. 자국 내에서는 더 빠릅니다. 48개월이면 완공합니다. 하지만 EPR은 세대가 다른 원자로 아닙니까? 용량도 더 크고. 그 변명은 10년 전에는 통했습니다. 레비 전 부청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어요. 한국의 APR 1400은 1400메가와트급입니다. EPR은 1650메가와트.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건설비는 한국이 3분의 1이고 공기는 4분의 1입니다. 경제성 면에서는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때 세미나가 시작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첫 번째 패널리스트를 소개했죠. 미국 에너지부 전 차관보 존 맥고원. 그가 첫 번째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핵심 질문은 간단합니다. 러시아 이후의 글로벌 원자력 시장을 누가 이끌 것인가? 스크린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러시아가 건설 중이거나 계약한 원전이 빨간 점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중국, 인도, 튀르키예, 이집트, 방글라데시. 빨간 점이 세계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로사톰은 현재 12개국에서 36기의 원전을 건설 또는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불확실해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빨간 점 중 절반이 물음표로 바뀌었습니다. 이 공백을 누가 채울 것인가? 미국인가? 프랑스인가? 일본인가? 맥고원 전 차관보가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현 시점에서 이 공백을 채울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강당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하지만 놀라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이미 워싱턴에서는 상식이 된 얘기였으니까요. 미국은 30년간 새 원전을 짓지 않아서 건설 인력이 사라졌습니다. 프랑스는 EPR의 연이은 실패로 신뢰를 잃었고요. 일본은 후쿠시마 이후 원전 산업이 사실상 정체 상태입니다. 제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200명 앞에서 일본의 현실이 적나라하게 공개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두 번째 패널리스트의 발표에서 왔습니다. 프랑스 원자력안전위원회 고문 장 마리 콜랭. 그가 마이크를 잡더니 첫 마디가 이랬습니다. 저는 프랑스 사람으로서 한국 원자력 기술의 우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합니다. 프랑스가, 원자력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프랑스가 200명 앞에서 한국을 인정했습니다. 프랑스는 한국으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특히 프로젝트 관리와 공급망 효율성에서요. 한국의 원전 건설 경험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이건 수십 년간 축적된 역량의 결과입니다. 옆자리에 레비 전 부청장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한국을 인정하는 순간을 프랑스 사람이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죠. 저는 그 순간 세계의 흐름이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선택한 게 아니었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미나가 끝난 후 강당을 나오는 계단에서 레비 전 부청장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니시무라 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프랑스는 자존심 때문에 현실을 인정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간 EPR에 매달리면서 수조 유로를 낭비했어요. 일본이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로카쇼를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다만 로카쇼에만 매달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혔거든요.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미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제가 보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다만 인정하기 싫었을 뿐입니다. 아직은요. 왜냐하면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아버지의 인생이 부정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인천행 비행기를 탄 건 브루킹스 세미나 다음 날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인천까지 14시간. 좁은 이코노미석에 몸을 구겨 넣고 저는 지난 일주일을 정리했습니다. 국무부에서 들은 말. 35년을 기다려도 완성되지 않는 시설. 의회에서 들은 말. 한국의 원전 수주 경쟁 참여국만 12개국. CSIS에서 들은 말. 한국이 빠진 글로벌 원자력 공급망은 미완성. 브루킹스에서 들은 말. 프랑스도 한국을 인정합니다. 전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방향.
하지만 저는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건 데이터와 보고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불과했으니까요. 현장을 보기 전에는 판단을 유보하겠다. 그게 32년간 외교관으로 살아온 제 원칙이었습니다.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닭고기 아니면 소고기. 저는 닭고기를 선택했지만 한 입도 넘기기 어려웠어요. 입맛이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옆자리에 앉은 미국인 사업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회색 양복에 빨간 넥타이를 맨 50대 남자였죠. 한국에 출장이세요? 네. 시설 방문이 있어서요. 어떤 분야요? 에너지 쪽입니다. 아, 그럼 혹시 원자력? 저는 놀라서 그를 쳐다봤습니다. 제가 웨스팅하우스 아시아 사업부에 있거든요. 그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임스 밀러, 웨스팅하우스 아시아 태평양 부사장. 미국의 대표적 원전 기업 임원이 바로 옆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혹시 한국 원전 관련 일로 가시는 건가요? 밀러 부사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일본 외무성 소속이라는 것과 미국의 한국 핵 파트너십 결정에 대해 조사 중이라는 것을요. 밀러 부사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아, 그 건이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웨스팅하우스도 한국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웨스팅하우스가 파산했을 때 구조 조정 과정에서 한국의 기술 인력 파견이 결정적이었어요. 한국은 AP천건설 프로젝트의 핵심 기술자 80명을 보내줬습니다. 그들이 없었으면 보글 원전은 완공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건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의 원전 건설 인력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30년간 새 원전을 안 지었으니까요. 용접공, 배관공, 원자로 조립 기술자. 전부 은퇴했거나 다른 산업으로 떠났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그 빈자리를 채운 겁니다. 밀러 부사장이 기내식 트레이를 치우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놀라운 게 있어요. 한국 기술자들의 용접 합격률이 99.8%였습니다. 미국 현지 기술자들은 92%였거든요. 7% 이상 차이가 났어요. 용접 합격률 99.8%.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로카쇼 시설의 완공이 수십 년간 지연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용접 불량이었거든요. 밀러 부사장님, 한국의 원전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 질문에 밀러 부사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평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세계 최고입니다. 미국도 인정하고 프랑스도 인정하고 IAEA도 인정합니다. 인정 안 하는 건 아마 일본뿐일 겁니다.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표정이 바뀌지 않도록 창밖을 돌아봤어요. 구름 위로 태양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눈이 부셨지만 눈물이 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 상공에 도달한 건 한국 시간으로 오후 4시였습니다. 착륙을 위해 고도를 낮추기 시작하자 창밖으로 서해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 거대한 시설물이 눈에 들어왔어요. 영광한빛 원전. 원자로 6기의 돔이 석양빛을 받아 은색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내일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한국의 핵시설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는 겁니다. 약점을 찾아야 합니다. 한국이 아직 부족하다는 증거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버지의 인생이, 로카쇼의 35년이, 15조엔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습니다. 만약 약점이 없으면 어떡하지? 만약 한국이 정말로 워싱턴이 말하는 것처럼 세계 최고라면? 저는 그 목소리를 억눌렀습니다. 아직은 인정할 수 없었으니까요. 비행기가 인천공항 활주로에 닿는 순간 바퀴가 지면을 치는 충격이 온몸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저는 32년간 믿어왔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KAERI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이 연구소를 방문한 건 한국 도착 다음 날이었습니다. 정문을 들어서는 순간 저는 멈춰섰습니다.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어요. 연구동만 30개가 넘었고 캠퍼스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를 넘었습니다. 도쿄의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 본부보다 3배는 큰 것 같았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규모가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건 박정호라는 연구원이었습니다. 35살. 제 아들뻘이었죠. 그런데 이 젊은 연구원이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의 핵심 연구팀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니시무라 참사관님, 이쪽이 파이로 프로세싱 실험동입니다. 박 연구원이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며 설명했습니다. 파이로 프로세싱은 사용 후 해견료에서 유용 물질을 분리하는 기술입니다. 기존 재처리 방식과 다른 점은 플루토늄을 단독으로 분리하지 않기 때문에 핵 확산 위험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로카쇼의 재처리 방식은 플루토늄을 단독 분리합니다. 그래서 핵무기 전용 의혹이 항상 따라다녔죠. 일본이 45톤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국제사회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처음부터 그 문제를 피해간 겁니다. 핵 확산 우려가 없는 방식으로 재처리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용 후 해견료의 부피를 20분의 1로 줄일 수 있습니다. 방사성 독성도 1000분의 1로 감소하고요. 최종 처분장의 크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0분의 1점, 1000분의 1점 숫자가 머릿속을 때렸습니다. 일본은 35년간 15조엔을 들여서 재처리 시설을 완공하지 못했는데 한국은 다른 경로로 더 안전하고 더 효율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한 곳은 신한울 원전이었습니다. 울진 해안가에 자리한 원전 단지.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짭조름했습니다. 콘크리트 냄새와 바다 냄새가 섞인 독특한 공기였죠. 건설 현장에 들어서자 거대한 원자로 돔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APR 1400점, 한국이 독자 설계한 1400메가와트급 원자로. 현장 소장이 안전모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신한울 3호기입니다. 착공 45개월째이고 공정률 87%입니다. 45개월에 87%. 저는 그 숫자를 듣고 무릎에 힘이 빠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로카쇼는 35년이 지나도 완공되지 못했는데 이곳은 4년이 채 안 되어 거의 다 지어지고 있었으니까요. 현장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가 더 눈에 띄었습니다. 작업자들의 나이였어요. 대부분이 30대에서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젊은 기술자가 많군요. 한국 원전 건설 인력의 평균 연령이 38세입니다. 현장 경험 10년 이상인 기술자가 전체의 65%를 차지하고요. 평균 38세. 일본의 원전 기술 인력은 평균 연령이 55세를 넘었습니다. 후쿠시마 이후 젊은 인재들이 원자력 산업을 떠났거든요. 한국에는 젊은 기술자들이 현장에서 뛰고 있고 일본에서는 은퇴를 앞둔 베테랑들이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이건 기술력의 차이가 아니라 미래의 차이였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해안의 밤바다가 칠흑처럼 어두웠고 파도 소리만 멀리서 들려왔죠. 박정호 연구원이 마지막에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원자력 기술자셨어요. 한빛 원전 건설에 참여하셨죠.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원자력은 한국의 미래라고, 자원이 없는 나라가 에너지를 자립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똑같았어요. 박 연구원의 아버지와 제 아버지가 한 말이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 에너지 자립, 원자력이 유일한 길. 다른 건 하나뿐이었습니다. 한국의 아버지는 그 꿈이 이루어지는 걸 보았고 일본의 아버지는 보지 못했다는 것. 서울로 돌아온 건 그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호텔 방에 짐을 풀고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원고지를 꺼냈어요. 외교관 생활 32년 동안 중요한 생각은 항상 손글씨로 정리하는 습관이 있었거든요. 펜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한참 동안 첫 글자를 쓰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한강 위로 수천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남산타워가 멀리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는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저에게 맡긴 임무는 미국의 결정을 되돌리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해견료 농축 자율권을 부여한 결정을요. 저는 워싱턴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국무부, 의회, 싱크탱크를 돌아다니며 일본의 입장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습니다. 일본이 미국과 함께 냉전을 싸웠는데 핵 비확산 체제를 함께 지켜왔는데 왜 한국을 선택하느냐고. 그런데 아버지, 한국에 와서 직접 보니까 알겠습니다. 한국은 아버지가 평생 꿈꾸셨던 것을 이루어내고 있었습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가 원자력으로 에너지를 자립하는 꿈.
그 꿈을 한국은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54개월 만에 원전을 짓고 킬로와트당 2,400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발전소를 만들고 12개국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35년간 매달렸던 로카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다른 길로 같은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플루토늄을 분리하지 않으면서도 사용후의 연료를 재활용하는 기술을요. 아버지의 인생이 헛되었던 걸까요? 아닙니다. 아버지가 로카쇼에서 보낸 35년이 헛된 게 아니라 로카쇼라는 방법이 틀렸던 겁니다. 아버지의 꿈은 옳았습니다. 다만 일본이 선택한 경로가 잘못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잘못된 경로를 고집한 건 아버지 같은 현장 기술자가 아니라 도쿄의 관료들이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는 32년간 일본의 원자력 외교를 해왔지만 한 번도 일본이 뒤처지고 있다는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은 기술 대국이니까, 원자력 선진국이니까 당연히 한국보다 앞서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편견이었습니다. 한국이 부족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일본이 우월하다고 전제한 것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그 전제 위에 세워진 정책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가 지금의 상황입니다. 아버지, 저는 도쿄에 돌아가서 보고서를 쓸 겁니다. 미국의 결정을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일본이 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쓸 겁니다. 로카쇼에만 매달리지 말고 한국과 협력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는 보고서를요. 한국의 파이로 프로세싱 기술에 일본이 참여할 수 있는지, 한국의 원전 건설 노하우를 일본이 배울 수 있는지, 한일 원자력 협력의 가능성을요. 그 보고서를 쓰면 저는 아마 외무성에서 환영받지 못할 겁니다. 한국에 졌다고 인정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기술자는 현실을 직시하는 사람이라고. 데이터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가 진짜 실력이라고. 아버지의 꿈은 일본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원 없는 나라가 에너지를 자립하겠다는 꿈은 한국도, 일본도, 세계 모든 나라가 공유하는 꿈입니다.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이 하나가 아니라는 걸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펜을 내려놓았을 때 원고지 위에 물방울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글씨가 번지고 있었죠. 제가 울고 있었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창밖에 서울 야경이 흐릿하게 흔들렸습니다. 이틀 후 저는 도쿄로 돌아갔습니다. 야마구치 국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해경량 평가 및 한일 원자력 협력 가능성 검토. 국장은 보고서를 읽더니 한참 동안 저를 바라봤습니다. 니시무라, 이 보고서를 올리면 자네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야.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올릴 건가?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는 게 진짜 실력이라고. 국장이 한숨을 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올려. 그로부터 6개월 후 한일 원자력 협력 실무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회의장에서 저는 한국 측 수석 대표와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이 단단했어요. 현장에서 오래 일한 기술자의 손이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가 한국어로 말했고 통역이 전해줬습니다. 저는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에 진 게 아닙니다. 편견에서 이긴 겁니다. 아버지가 평생 꿈꾼 원자력의 미래가 지금 이 악수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것입니다. 기술은 국적이 없습니다. 편견에는 국적이 있고요. 자원 없는 나라의 꿈은 같습니다. 그 꿈을 이루는 방법이 다를 뿐이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일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에서부터 일본의 새로운 길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일본 핵 외교관이 워싱턴과 한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원자력 기술이 세계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날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